반갑습니다. 최니치예요. 제가 요새 일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업로드를 할 시간이 도무지 나지가 않아서 오늘은 이렇게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애착 유형에 대해서 컨텐츠를 자주 다루는 편이에요. 애착 유형이라는 걸 모르시다가 알게 되면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동안은 내가 안 맞는 사람을 만나서 비슷하게 헤어지는 줄 알았는데 내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애를 할 때마다 매번 괴로워지니까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어떻게든 나를 좀 바꿔 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신 거죠. 결국은 안정된 애착으로 바꿔 나가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나아가서 내 자녀들도 안정적으로 키우려면 내 애착 유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안정된 애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하는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정형이 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식하는 시간. 인식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었던 점,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그동안 만나왔는지, 내 마음엔 어떤 응어리가 있는지 제대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동안은 자신의 일인데도 무의식에 머물렀기 때문에 몰랐던 사실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인식의 시간을 가져야 내가 그런 일을 겪었지, 기억이 의식으로 뚜렷해지면서 자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식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변화를 하기 위해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일어나야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그래야 변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요. 내 문제를 알고 고치고 싶고, 변화가 필요함을 안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급한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몸짱이 되고 싶어서 헬스장에 갈 때도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몸이 바뀌진 않잖아요. 준비 운동도 하고 조금씩 단계를 올리면서 운동을 해 나가야지 서서히 변화된 몸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안정된 애착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인식의 시간을 거치고 바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바뀌고 고쳐나갈지 워밍업할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수정하고 또 실천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씩 해나갈 때 서서히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 과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인식 단계, 준비 단계, 행동과 실행의 단계, 그리고 유지 단계, 이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안정된 애착을 위한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기르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 체력과 정신의 에너지가 충전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몸이 힘들고 심신이 지쳐 있는데 나를 돌보고 상대를 챙긴다? 또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잘 비축이 되어 있어야 일이 잘 풀립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연애할 여유가 없다. 누굴 돌볼 여유가 없다. 예를 들어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수면 시간이 부족할 만큼 삶에 치이게 되면 나 자신 챙기기도 힘들어져요. 근데 과연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애착을 바꾸고 또 내 애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쉬울까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람이 지쳐 있으면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 태도와 반응이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잘 비축이 되어 있으면 사람이 더 의욕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반면에, 에너지가 소진되어 있으면 짜증이 쉽게 올라오고 뭘 하려는 욕구 자체가 사라져요. 에라 모르겠다, 다 포기하자, 지친다,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런 관리를 평소에 잘 해주셔야 돼요. 충분한 수면, 컨디션 관리, 내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걸 막는 현상, 이렇게 관리를 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차이가 커져요. 특히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신 분들은 연애를 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곧 컨디션과 수면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게 자주 반복이 되면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예민해지거든요. 내 연인과 불화가 생기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 생활을 못하고 온갖 에너지를 그 사건에 쏟아 부어요.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내 생활 패턴이 망가지게 되면서 에너지도 고갈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날카로워지고 의욕도 다 사라지고
될 대로 되라. 감정 기복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심신의 에너지를 잘 관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 심신의 에너지를 도둑맞지 않으려면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 습관들, 무의식적인 내 행동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습관들이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르고 또 알아도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일단 내가 자주 보이는 습관을 무의식이 아닌 의식으로 올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이 많고 쓸데없는 고민을 자주 한다. 일어나지 않은 일마저도 상상하고 괴로워한다. 이런 무의식적인 습관이 내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데도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매 상황마다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 습관을 대체할 다른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집안 정리정돈을 한다든지, 다음 주 일정을 메모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대체할 만한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방어 기제를 다듬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헤어지면 슬프고 자책하고 반성하고 분노하고 후회하는 시간들이 꼭 찾아오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보다 먼저 떠올려 봐야 하는 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뭘 우선시하는지, 내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만날 대상이 달라집니다. 내 성향, 내 성격, 내 호불호의 기준, 이런 걸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특히 내가 기분이 좋을 때보다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기분이 안 좋아질 때, 그때 방어 기제가 어떻게 발동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먹어야 풀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죠. 방어 기제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오는 반복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는 말을 자주 듣죠, 주변에서. 이때 엄밀히 말하면 성격 차이라는 건 서로의 방어 기제가 달라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별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 술을 마시는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책을 하면서 혼자 시간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부부가 된다면 어떨까요? 둘이 싸우게 되면 한 명은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들 것이고 또 한 명은 밖으로 나가버리겠죠. 해소가 안 되고 각자의 방어 기제에 충실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두 명 다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이런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싸우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잘 지내는 커플들은 이런 방어 기제가 서로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안 맞으면 감정의 간극과 불협화음이 점점 더 벌어지게 돼요. 그럼에도 나이 들면 변하겠지, 애가 생기면 달라지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은 잘 바뀌지 않죠. 내가 정말 불편함을 겪고 피해를 봤을 때 그나마 바뀌려고 하지, 기본 성향이 바뀐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상황, 위기 상황에서 보여지는 모습에서 서로의 차이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연애를 하거나 진중한 만남을 가지실 때는 나와 방어 기제가 잘 맞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방어 기제가 폭력적이거나 타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랑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성향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성숙하신 분들은 방어 기제에서도 승화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거든요. 승화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별의 아픔이 있을 때 생산적인 활동으로 잘 변환시키는 걸 얘기해요. 실연을 당했거나 이별을 해서 아픔이 있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든 배우려고 하고 깨달으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승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별했다고 해서 마냥 아파하고 망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나한테 도움되는 걸 찾아서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오늘부터라도 나의 방어 기제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방어 기제를 업그레이드 해본다면 삶에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운동이든 일기 쓰기든 책을 읽든 전부 다 일상에서 승화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 쓰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그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쓰시든 펜으로 직접 쓰시든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를 되짚어보는 방식을 많이 활용했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이 후회되고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앞으로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고 싶다든지 무의식 중에 일어난 내 행동을 글로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감정 조절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렵죠.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 감정이 요동치는 상황이 되면 그동안 마음먹은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 뇌가 나쁜 감정에 집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이 뇌에서 편도핵이라는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건 심장박동이나 호흡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안을 느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고, 악몽도 꾸고 시간이 지나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좋은 일이 있으면 뇌의 쾌락 중추가 반응하면서 행복감을 느끼지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행복이랑 연관된 신경 전달 물질이 뭘까요? 도파민이죠. 도파민은 강렬한 작용을 하지만 지속력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좋은 기억은 금방 잊고 나쁜 기억은 오래 남는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보다는 싫은 마음, 나쁜 기억이 얼마나 적은지가 더 중요합니다.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있어도 서로 상처를 덜 주고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운명을 좌우하게 돼요. 어느 정도는 감정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처리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지속적으로 쭉 끌고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무덤덤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자면,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이 좋은 일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승진을 한다거나 호감 가는 사람이랑 잘 돼간다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차피 좋은 감정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둘째로, 만약에 좋은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이 그럴 수 있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면, 혹은 내가 호감 가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 승진해서 제외가 된다면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니죠. 하지만 있을 수는 있는 일이에요. 그게 하필 나한테 해당되는 일인 게 씁쓸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나한테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은 아닌 거죠. 이럴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흘려 보내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화를 내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꾸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유가 생길 거예요. 세 번째는, 살다 보면 일어나면 안 될 일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큰 돈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좋은 일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죠. 그렇지만 이럴 때는 내가 세상 살면서 참 별일을 다 겪는구나, 상상도 못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게 뇌를 진정시키는 거죠. 이미 벌어진 일은 어떻게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충격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감정을 부정적인 생각과 연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고 원망하거나 망했다고 좌절하기 전에 느낌표로 끝나는 문장을 사용하기를 권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감정에 공감해주면서 새로운 생각으로 감정의 물꼬를 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모아두고 꾹꾹 눌러놓기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폭발을 하잖아요. 폭발할 감정을 조금씩 분산해서 표출하면 그만큼 안전해집니다. 참고 참다가 괜히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폭발해서 더 큰 별의 별일을 만들지 말고 감정을 좀 발효시켜서 허공으로 날려보내는 습관을 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면 내가 평소에 유독 민감하고 자주 생겨나는 감정, 즉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 어떤 감정을 얼마나 자주 겪는지 기록을 해보고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그때 들었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고,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지를 미리 결정해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한 번에 확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훈련과 습관이 쌓이면서 행동으로 이어지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예전과는 다르게 안정적인 상태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간혹 한두 번 해보고 혹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그런다고 사람이 달라질 수 있냐,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자면 가족 중에 아빠 때문에 혹은 엄마 때문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암만 노력하면 뭐해? 당사자는 바뀌지 않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애착이라는 건 문제가 점점 번져 나가기 때문이에요. 부부 문제가 자녀의 문제로 번지고 그렇게 가정에서의 문제들이 내가 속한 사회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포기하고 살게 되면 마음이 피폐해지고 또 이유 모를 불안과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술과 약물에 의존하기 쉬워지고 소통하는 능력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나 스스로의 삶도 내 노력 없이는 가만히 둬서 알아서 유지되고 좋아지는 건 없더라고요. 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안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솔루션. 첫 번째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기르자. 두 번째로 방어 기제를 다듬자. 세 번째로 감정을 조절하자.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인식하는 과정이 있어야 변화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애착 유형 컨텐츠를 보면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변화하려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진심입니다. 꼭 변화가 찾아오길 바랄게요. 오늘 콘텐츠는 정신건강의학과 윤홍균 의원님이 쓰신 사랑 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정리해서 콘텐츠로 제작을 해봤고요. 책의 목차를 보면 사랑이 왜 어려운지, 애착 유형이 무엇인지, 애정결핍의 근원과 악순환, 이별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방법 등을 제시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돈내산이고요. 광고 아니에요. 영상으로 말하는 것보다 텍스트로 읽어보시면 더 공감이 많이 가고 그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도 제 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